네, 안녕하세요. 엠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좀 약간 오랜만에 저 좀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엠트렌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제 컨텐츠들을 올려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날로 사실 이 모빌리티와 관련돼 가지고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좋습니다. 사실 오늘 그 좀 할 내용은 뭐냐면 그 현대차 그룹에 대한 또 오늘 얘기를 좀 해줄 건데 또 사실 현대차 그룹도 지배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최고 전문가분을 한번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그 전 이제 CEO 스코 대표로 좀 계셨었고 새롭게 이번에 그 회사를 좀 그 리더스 인덱스라는 회사를 좀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스 인덱스의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박주근 대표님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시오스코 10년 시오스코를 창업을 네. 했고 주로 재무 데이터의 통계 데이터를 다루다가 리더스 인덱스는 말 그대로 그 자본시장에서 그 사람의 이동이 네. 그 기업의 어떤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좀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분석하고 자료도 내고 뭐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나뵙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요. 네. 그 오늘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에 관련돼서 이제 한번 좀 예비를 해볼 생각인데 그 원론적인 좀 이야기겠지만 특정 그룹의 그 지배구조가 왜 이렇게 좀 중요한지 사실 우리나라는 보면 또 지배구조 관련된 뭐 내용들이 워낙 많잖아요. 사실 많죠. 보면 뭐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삼성도 있고 뭐 예전에 뭐 LG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이 이런 거에 따라서 발생하고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꼭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지배 구조라고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요건 좀 정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ESG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ESG에서 G 항목, 가버넌스가 지배 구조인데 ESG에서 이야기하는 지배 구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투명하냐, 뭐 이사회가 독립성이 있느냐. 사실은 원래 지배 구조의 원뜻은 그거거든요. 네. 그 이사회가 얼마나 투명하고 독립적이고 뭐 대외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원래 지배 구조인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소유 구조의 문제입니다. 소유 구조. 그렇죠. 예. 소유 구조. 정확하게 소유 구조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소유 구조가 왜 중요하냐. 대표적인 예가 2015년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현재 뭐 구속돼 있지만 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하고 사실 연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소유 구조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 소유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현재 그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2015년도에 이후에 이제 개인적 경험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뒤로 제가 뭐 JP모건 이런 데 가끔 불려다녀요. 그러니까 외국인 헤지펀드가 오면 가끔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취약한 소유 구조가 네네.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느냐 이런 거를 가끔 이제 좀 알려달라고 해서 가끔 가는데 2015년 이후에 많이 바뀐 것은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그 부분의 약점을 알고 집요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현대차도 2018년도에 똑같이 엘리엇이 들어와서 네, 맞아요. 한번 그렇게 분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소유 구조의 문제는 결국에는 경영권 승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오너 일가가 그 차세대에게 소유를 넘겨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뭔가를 움직여야 되고 그 움직이는 선상에서 그 기업들의 가치를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빈틈에서 굉장히 투자 가치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인 거죠. 외국인들은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죠. 예. 한번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싱가포르에서 그 로이터 통신 기자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워렌 버핏이 정몽구회장이 가진 주식이 그 당시 한 6조 5천억 정도 됐는데 한 70억 불 주고 정몽구회장 주식을 다 사면 현대차 그룹이 워렌 버핏이 되냐? 제가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은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그걸 이해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굉장히 투자 기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우리는 이제 소위 좀 묶어서 이제 지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유 구조가 바뀌는 때 기회가 생기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저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도 받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참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이 지배 구조 하면은 너무 막 그런 뭐 지분 구조부터 해가지고 네, 복잡하고 복잡하죠. 뭐 근데 네. 주가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네.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현대차의 그 지배 구조에 관련돼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현대모비스가 일단 중심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순환출자 구조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현대 또 글로비스 같은 경우 또 정의선 회장이 또 지분을 많이 네. 갖고 있고 모비스는 없다 보니까 음. 뭐 계속해서 뭐 옛날에 뭐 합병 얘기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제 계열사 간 관계가 어쨌든 뭐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대차의 현재 이제 뭐 아까 소유 구조라고 하셨잖아요. 이 소유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좀 평가를 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정의선 회장이 그 계열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그 현대차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역사를 이해하면 좀 쉬워요.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99년 2000년도에 그 현대그룹의 그 형제의 난이 발생합니다. 네. 예. 그때 이제 현재 정몽구 회장이 사실은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한테 낙점을 받지 못했죠. 네.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기업만 가지고 있었냐면 현재 현대모비스의 전신인 현대전공이라는 회사를만 소유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삼촌인 현대산업개발의 정세영 회장하고 그 포니정이라 불리죠. 네. 원래 현대자동차는 정세영 회장이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실제 30대 초반에 현대자동차 회장이 오릅니다. 그러다가 정주영 회장이 동생의 회사를 정몽구 회장이 준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정몽구 회장은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대모비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전공이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갤로프라는 차가 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네, 갤로프. 그 갤로프라는 차는 현대차에서 안 만들었어요. 아, 현대차가 만든 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 현대전공에서 만들었습니다. 되게 예, 그 일반 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몽구 회장 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강했는데 그 정주영 회장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정세영 회장이 물러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께 되는 순간에 네. 본인이 가진 회사가 전공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현대모비스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를 현대모비스 밑에 넣은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소유구조, 지배구조는 정점에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현대모비스를 누가 지배하느냐? 정몽구 회장이 지배합니다. 불행한 것은 99년도부터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만들면서 이 모비스만 가지고 있었는데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 작게 가지고 있어요. 0.32%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한 7.2%를 1%를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고 모비스가 현대자동차를 지배를 하죠. 그죠. 예, 맞아요. 한 모비스가 21% 정도 자동차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현대차가 다시 기아차를 지배하고 네. 기아차가 현대제체를 지배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리고 제체이 다시 모비스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10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남은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번 정부 들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됐다가 정책실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타겟 잡은 게 현대차였거든요. 순환출 좀 제발 깨라. 나 있을 때 좀 깨줘라. 공정거래 그 위원장 입성하면서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아직 못 깨고 있어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순환출자에 대한 법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네네. 기존의 건 봐줄게. 그런데 그렇죠. 앞으로 만들지 마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순환출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기존의 것도 안 되겠는데? 라고 지금 법을 발의했는데 제발 통과될지 미수세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삼성도 마찬가지고 어느 그룹의 지배구조를 좀 이해하실 때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 그룹의 핵심 그룹 기업이 어디냐? 삼성, 삼전자죠. 그죠. 전자와 호주밖에 없잖아요. 그죠. 현대차는 현대차입니다. LG는 LG전자와 화학이에요. 이게 다예요. SK는 SK텔레콤과 하이닉스가 답니다. 뭐 이제 그 기업을 누가 지배하느냐를 보면 돼요. 그 핵심 캐시카우가 제일 좋은 기업을 누가 지배하고 그 지배하는 기업은 또 누가 지배하느냐 보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건 삼성물산이고 물산을 지배하는 건 이재용 부회장이기 네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차를 지배하는 건 모비스고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를 지배하는 건 정몽구 회장이니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난점은 현대차는 불행히도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 정의선 회장이 정의선 회장이 0.3%밖에 안 고지해서 제가 볼 때는 10대 그룹 중에 지배 구조가 가장 취약합니다. 취약한. 이제 본인이 회장에 올랐는데도 취약한데 정몽구 회장이 이제 이걸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글로비스였죠. 뭐 많은 그룹들이 하지만 글로비스에다가 현대자동차의 물류를 다 몰아줘서 기업을 키우죠. 네, 키워서 그 글로비스 현재 지분이 정의선 회장 그 회장이 23.2% 들고 네네. 있거든요. 정몽 회장이 한 6% 들고 있으니까 29.99%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 글로비스의 총알로 현대모비스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죠. 네네네. 그러다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처럼 네. 2018년도에 글로비스하고 모비스를 분할 뭐 해가지고 네, 맞아요. 합병해서 기억나요. 그렇게 하려고 네, 했는데 맞아요. 모비스가 브레이크를 딱 건 네. 거죠. 야 말도 안 돼. 야 모비스하고 어떻게 글로비스를 같이 쳐줘. 기업 가치가 맞아. 이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네, 못한 거죠. 네, 현재 이제 그런 상태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 어쨌든 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선 이게 모비스를 어쨌든 지배를 안 하면은 이게 어쨌든 지금 모양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예, 네. 무조건 지배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이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정말 다양한 청사진들을 잘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두지휘하면서 예전에 현대차에서 느낄 수 없는 뭔가 다른 모습들, 좀 네. 액티브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시장도 그걸 되게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지배 구조에서 상단인 모비스를 지배하지 못하면 이건 뭐 진짜 뭔가 말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자기가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건 또 이상한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 그룹에 그러면은 이게 현대차 그룹의 생각은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선 그럼 좀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배구조 언제가 바뀔 것 같긴 한데. 예. 그 이제 시나리오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정도. 예. 세 가지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봐요. 예.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18년도에 시도했던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을 하는 거죠. 아, 인적 사업회사와 혹은 물적 분할을 하든지 네. 사업회사와 뭐 지주회사, 투자회사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고 그리고 글로비스도 분할을 해요. 그리고 투자회사를 분할한 두 개사를 합병해서 모비스의 지분을 인적 분할하면 이제 지분을 똑같이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의 지분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에도 엘리엇이 왜 브레이크를 걸었냐 하면은 항상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합병하려면 오너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모비스의 가치와 글로비스의 가치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너무 많이 나죠. 근데 23%를 가지고 있어봐야 합병해봐야 몇 프로 못 가지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장난을 친 거죠. 그때도 모비스가 이제 모듈 사업부가 있고 AS 사업본부가 있는데 AS 사업본부 훨씬 가치가 커요. 네, AS. 근데 그거는 가치를 떨어뜨려서 합병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합병을 하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야 가치 높은 거를 왜 가치를 떨어뜨려서 합병을 너 욕심 네 이익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근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건 거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방법을 하기에는. 이제 두 번째 그 방법은 글로비스를 지배 회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글로비스가 어차피 정의선 회장의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글로비스니까 글로비스를 지배사로 해서 글로비스가 직접 기아차, 현대제철이 보유한 모비스 주식을 매입하는 거죠. 글로비스가. 그러면 이제 캐피 속도를 좀 빨리 낼 수도 있고 시장에서 이제 뭐 반발도 없는 거죠. 주주들이 반발 없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글로비스가 가진 자금력이 그만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심플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진 않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공정거래법이 하나 작년에 바뀌었어요. 이제 공정 3법 그래서 바뀐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서 상장사의 지분을
지분을 30% 미만일 때는 일가문제 규제법 걸리지 않았는데 네네. 그걸 20% 떨어뜨려 놨거든요. 20%로. 네, 그게 법 시행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현재 그 글로비스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지분 29.99%거든요. 한 10%는 시장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겠네요. 네. 예. 그 일가문제 예. 규제법이 안 걸리려면 그게 형사법일 때는 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요것도 걸려 있어서 글로비스를 정점으로 하기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이 있고 마지막 시나리오가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를 투자회사 사업회사로 다 인적분할 다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 SK텔레콤이 그렇게 했잖아요. SK텔레콤이 사업회사 투자해서 분리해가지고 하이닉스는 뭐 투자해서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방법으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세 개사를 다 분리해서 투자회사를 싹싸그리 모아서 네. 지주회사로 만들자. 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또 문제점이 있냐면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를 다 지분을 다 팔아야 돼. 이게 금융 팔아야 돼요 지분을? 못 가지게 돼요. 이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이투자증권이라든지 뭐 현대캐피탈이라든지 맞아요. 그거 다 내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 제가 볼 때는 주주들의 설득을 통해서 첫 번째 방법을 다시 한번 리트라이 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시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거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근데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 그냥 이 구조로 그냥 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어떤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의선 그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제 정몽구 회장의 모비스 지분 7.1%를 그대로 상속이나 정리를 받는 방법. 네, 네.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많이 들겠죠. 비용이 들죠. 뭐 그리고 그렇더라도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는 게 너무 낮아요. 너무 낮다. 네. 지분이. 그게 지금 순환 출자로 겨우 이제 끈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비스가 현대차를 그러니까 그 대주주가 모비스 지분을 다 받아봐야 7%밖에 못 가지잖아요. 7% 못 가지니까 모비스를 좀 더 지배를 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5.58%, 기아차가 모비스 지배하고 있는 한 17%. 네네. 이거를 다 사들여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기아만 해도 시총이 크니까. 크죠. 네. 그래서 어쨌든 비용 지불을 다 하고 할 거냐. 요번에 이제 사실은 그 현대 엔지니어링을 네, 이제 맞아요. IPO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뭐냐면 4월 달에 현대 엔지니어링 IPO하면 그게 11.1%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 가치가 한 10조 정도 보고 있잖아요. 한 1조 한 7천억? 1조 한 5천억이면 저 총알로 현대차답게 직구를 던지지 않을까. 그냥 지분을 사버려. 네, 그렇게 계산해서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때문에 시장에서 막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를 정점으로 하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현대 모비스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를 정점으로 뭔가 글로비스의 지분도 이번에 10% 팔아야 되니까 그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확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그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시나리오는 한 4가지 정도가 좀 거론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현대모비스 예전에 한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고 글로비스도 분할을 해가지고 양사를 좀 합병하는 시나리오인데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이게 가장 좀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아예 그 현대 글로비스를 그냥 지배회사로 만들어가지고 글로비스가 모비스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역시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글로비스가 자금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일감 몰아주기 좀 규제가 있어서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글로비스 지분은 29% 정도 이제 일가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요걸 또 20% 지금 이하로 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번째는 아예 그냥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를 각각 그냥 다 분할해가지고 이제 합치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깔끔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번에 보니까 그 현대차 그 실적에 할부 캐피탈이 또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많죠. 근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배구조 논란은 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저도 뭐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표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주주들의 좀 설득만 가능하다면
현대모비스를 그냥 분할을 해가지고 글로비스랑 좀 합병하는 안이 그래도 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방금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IPO도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지분 매각 아까 새로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뭐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시작이 되면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라고 투자자분들이 좀 인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그 리스트를 보면 네. 일단 글로비스가 23%인데 여기 한 1조 6천억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모비스는 0.3%가 얼마 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요게 11.7%인데 네. 요게 장외 거래가 지금 100만 원 좀 이상 가니까 네. 뭐 6일자 보니까 109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요게 한 1조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뭐 다른 뭐 현대 오토에 그다음에 뭐 현대차 지분 팔 수가 없고 네. 뭐 현대 위아 이런 거 있는 너무 금액이 작아요. 네. 600억대 단위니까. 그러면 총알을 마련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엔지니어링인데 현대 글로비스 상장되어 있고 네.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번에 IPO를 하면 한 1조 이상의 총알이 상장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현대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본신이 애매해요. 현대 엔지니어링 회사는. 엔지니어링. 왜냐하면 이 현대 엔지니어링 전신은 사실 99년부터 올라갑니다. 99년도. 99년. 네. 네. 정문구 회장이 현대차를 이제 자동차 그룹을 만들면서 막상 만들어 보니까 사실 현대그룹 그러면 현대그룹의 전신은 현대건설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 현대건설은 그 당시에 현대그룹에 있었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 현대차 그룹이 10대 그룹 중에 이렇게 건설사가 없는 그룹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 자칭 그 유장 계열사라고 얘기하는데 H랜드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H랜드. 거기에다가 현대차가 짓는 공장 이런 걸 다 몰아줘요. 몰아주고 그거를 현대 앵코로 바뀌었다가 현대 앵코에서 엔지니어링을 떼내서 현대 앵코를 분리해서 엔지니어링하고 나머지 반은 현대 건설로 합병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정혜선 회장의 지분을 계속 이제 증대시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뭐 몇천 프로까지 뛰어요. 그게 현대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사실은 글로비스와 현대 엔지니어링은 역사를 보면 정부 회장이 이제 염두에 둔 건 이 두 개 회사는 일감을 몰아줘서 결론은 인수하기 위해서 승계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글로비스가 움직이거나 엔지니어링이 움직이면 이거는 소유구조 바뀌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만든 회사니까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 엔지니어링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났던 게 꽤 오래된 일인데 그러면 이제 이 가능성은 없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요새 IPO 얘기가 나오니까 현대인을 옛날에 현대건설하고 합병한다는 얘기도 막 한참 나왔죠. 그러면 이제 IPO를 하게 되면 그 가능성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합병을 해서 현대건설 이제 상장 기업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나중에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서. 그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보면 여기는 그 뭐 H랜드부터 시작해서 현대 앵코로 넘어갔다가 뭐 이제 회사는 사실 시장에서 보면 되게 애매하죠. 현대 건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현대 엔지니어링이 왜 필요해라 하는데 자기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동차 공장 만들려면 플랜트 이거 전문적인 게 필요해.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히 건설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거는 승계를 위한 총알이다. 그걸밖에 안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벤트들이 또 한번 나올지 한번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정문구 명예회장님이 그 건강 이상설 어쨌든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좀 어떤 상태고 얼마 전에 또 이건희 회장이 좀 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속세 이슈가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관련 기업들 주가도 한번 요동을 쳤는데 그렇죠.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 이상설도 있고 어쨌든 사실상은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운영에 어떻게 좀 아직 관여하고 있다고 좀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상설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 청문회 자리에서 약간 좀 느낌이 다들 이상했죠. 아주 합리적인 100%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고개를 갸웃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뒤로부터 점점 더 물리더니 결국에는 정의선 회장이
수석 부회장 달더니 바로 1년 있다가 회장으로 가는. 맞아요. 그 정도 됐으면 경영에서 완전 물러났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저는 뭐 어떤 신호탄을 보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현대차 그룹의 부회장 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의 가신 그룹들이 있어요. 네네네. 저장이라서 다 물러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느끼시겠지만 철저하게 정의선 회장 체제로 인사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 금강은 제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네, 정확히 말씀 못 그죠. 드리겠지만 정몽구 회장의 경영은 완전히 물러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 상속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6조 이상 되는 그 상속세가 또 3조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슈가 되긴 했는데 그 상속까지 준비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영에서 완전 물러난 상태다. 그거 좋지는 않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좀 주가에 더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성 회장이 정몽구 회장은 좀 다른 스타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과거 이미지를 그냥 떼어버리더라고요. 떼어내고 자꾸 이제 우리는 모빌리티로 간다. 네. 이걸 자꾸 메시지도 주고 실제로 미국 기업들도 막 인수해버렸잖아요. 뭐 저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기업도 인수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정몽구 회장 체제하에서 제일 이제 리스크가 컸던 게 사실은 그 약간 노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게 있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뭐 아직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몽구 회장이 계실 때 정말 이게 좀 심했잖아요. 파업은 네. 뭐 일상적이었고 근데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완화되는 스타일로 기사를 보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현대차도 지금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약간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제 기사를 좀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좀 그게 정의성 회장 체제로 되면서 앞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바뀔 거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혹시? 네, 이제 많이 바뀌었죠 사실. 네. 제가 이제 늘 분석하는 게 저는 그 기업의 임원들의 네. 변화를 항상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지켜보는데 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정몽구 회장 때의 키워드는 퀄리티였어요. 품질이었어요. 품질. 네. 품질 경영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뭐 기술 품질 이쪽을 강조했고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를 그냥 정밀 기계 산업으로 디파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그 10년 품질 보장 뭐 이런 걸 미국 시장에 하면서 먹혔는데 정의선 회장의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산업을 기계공학 산업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으로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변화다. 그래서 그 최근 3, 4년 동안에 영입한 인재들을 보면 가장 첫 번째 인재 영입은 디자인 쪽이었죠. BMW나 상당히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부사장급 C 레벨을 다 데리고 왔어요. 또 이제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데 또 하나 변화는 마케팅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바뀝니다. 나이키에서 몇 명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소위 그 경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업으로 자기 사업을 디파인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상호 민원이 바뀌거든요. 이게 이제 정밀 기계 공업에서 서비스 모빌리티로 이미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그런 트렌드로 봤을 때 이거는 현대차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기업이 된 거 사실은. 그걸 좀 염두에 봐야 되고 그래서 아마 모빌리티라는 명사의 기업에서 동사의 기업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큰 변화죠. 정의선 회장이 이제 그게 얼마나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혀 다른 기업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지금 시장에 또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사실은 테슬라 주가 올라갔던 것도 사실은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도.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뭐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저는 열광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높게 쳐서 시가총액도 엄청 났고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방향성은 맞는데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이걸 잘 구현하느냐 그게 좀 과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제너시스가 요새 차들이 너무 디자인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바뀌었나 했더니 디자이너를 바꿨구나. 아니,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평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제너시스에 대해서. 디자인은 뭐 현대차의 디자인
디자인 변경은 뭐 완전히 전혀 달라졌죠. 예, 예. 너무 달라져. 지금 뭐 외국 차하고 비교해도 뭐 손색을 정도로. 그러니까 디자인도 진짜 예전에는 좀 뭔가 좀 답답한 면도 사실 있긴 네, 있었는데 네. 확실히 좀 좋아지는 게 역시 그 좋은 디자이너를 모셔온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그룹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주가 얘기를 한번 해볼 차례인데 그 가장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는 사실 있겠지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그 시나리오에 이제 따르면 그래도 어떤 계열사들이 좀 가장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정의선 회장은 모비스 지분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누르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좀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그래도 가장 유망하게 좀 보는 지배구조 관련해서 좀 계열사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요거를 좀 이해하실 때 저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 생각의 그 기준을 내가 오너라면 내가 오너라면 내가 오너라면 딱 기준하면 아직 클리어집니다. 내가 오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띄우고 싶고 내가 사야 되는 주식은 싸게 사고 싶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아주 명쾌한 거죠.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삼성물산을 싸게 매입하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장 가격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은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삼성물산은 낮게 평가를 받아야 돈이 적게 들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그 오너들의 그 지배구조, 소유구조를 바뀔 때 항상 그 룰은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는 기업들의 가치는 극대화시키고 싶고 반대로 그 소유구조에서 핵심 계열사인데 내가 그걸 사야 돼. 그 계열사의 지분은 누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비스 지분을 사야 돼요. 그죠. 모비스 지분이 비싸면 별로 반갑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현대차의 주가가 또 오르는 거는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글로비스 주가 오르는 것도 반가워요. 그러겠죠. 근데 모비스 주가 오르는 거는 합병되기 전까지는 반갑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단기적으로 볼 거냐, 좀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는 차이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합병되기 전에는 싸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 진짜 제가 작년에 느꼈던 게 좀 그랬던 게 모비스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현대차 주가를. 아니 실적도 좋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그게 참 의외였던 게 이 자동차 산업을 보실 때 제가 전 직장 LG에 있을 때 진장 사업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자동차 산업은 다른 산업과 좀 다른 룰이 있어요. 거래 관계에서 그 거래의 그룹들이 명확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티어 1 그러는데 완성차 업체입니다. 현대차, 토요타, 폭스바겐. 그러니까 티어 1은 반드시 티어 2하고 그래요. 티어 2가 누구냐? 모비스, 덴소, 컨티넨탈, 보쉬 이런 애들이에요. 이번에 그 LG전자가 마그마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기업 규모는 작지만 티어 2에 들어가는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도 그렇고 LG도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자동차 사업을 하고 싶은데 티어 1하고 거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티어 2는 티어 3하고 그래요. 티어 3가 누구냐? 현대 오토에버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전기차로 가건 수소차로 가건 뭐로 가건 티어 2가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당연하죠. 이번에 그 시장에 나온 그 한라비스테온도 사실은 티어 2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요? 한우 시스템이 그 정도 레벨이니까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약간 다친데 모비스로 오면 근데 모비스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궁금했던 게 현대차 주식이 오르게 전에 왜 이렇게 안 올라가? 그러니까 저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 18년하고 19년 사이에 그 엘리엇이 모비스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 팔았잖아요. 올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물론 그게 얼마만큼 그 작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비스는 예상 보수가 오르지 않다. 그거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뉴스다. 근데 이걸 중장기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생각되는 거죠. 모비스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 이게 타이밍이 참 애매한데 네. 이제 뭐 시장에서 시점이 발표되고 우리 지배구조 개편한다 막 이런 시작할 때가 되면 이제 모비스가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러겠죠. 네, 당연히.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단계는 세 단계 나눠서 봐요. 전초 단계. 전초 단계. 전초 단계는 일단 오너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좋다. 네네. 글로비스나 뭐 그죠. 현대 엔지니어링 IPO 한다든지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네. 뭐 그런 지금 반도체 같은 뭐 이런 거 묶을 때도 뭐 그렇게 작업을 네. 하겠죠. 예. 그게 있고 이제 시작 단계가 되면 핵심 계열사가 저는 괜찮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고 났을 때도 중요합니다. 예.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때가 되고 나면 오히려 핵심 계열사는 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입장에서 굳이 그 계열사가 삼성물산은 그렇게 주가 높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이정 부정 갖고 있다고 네, 해서 네.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SK그룹의 SK가 주가 그렇게 높지는 네, 않거든요. 맞아요. 최태원 회장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냥 지분하고 있으면 돼요. 또 사실 높일 이유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약간의 트렌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타이밍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 타이밍을 보면서 그러니까 시작 전, 시작 단계, 이후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아직 그 지배구조 관련돼서는 현대차가 정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는 해야죠.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또 수혜를 받는 기업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지금은 좀 약간 눌려 있지만 또 모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좋을 수도 있고 다만 이게 또 모든 게 또 완료됐을 때는 또 약간 또 슬로우해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 예, 이런 시나리오별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도 질문 다 했는데 아무튼 좀 현대차가 사실 이제 우리가 현대차를 볼 때 항상 보는 게 주로 이제 투자분들이 현대차의 뭐 판매량, 뭐 매울 라인은 이제 데이터, 그 다음에 아이오닉 잘 나갈까, 또 그 다음에 뭘 만들어서 판매할까, 또 요즘에 UAM이라고 뭐 날아다니는 뭐 약간 항공기, 네. 예, 플라잉카 이런 것까지도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현대차 이 그룹의 지배 구조가 왜냐하면 아직은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양한 또 주가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도 진짜 몰랐던 거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무튼 오늘 예, 너무 좀 좋은 내용 좀 배운 것 같아서 또 이런 또 현대차 그룹의 또 역사까지 알게 돼가지고 예, 오늘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대차 특히 기아나 현대차 주주분들은 오늘 꼭 강의 보셔가지고 향후에 또 어떤 흐름들 펼쳐질지 좀 면밀히 관찰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박주근 대표님 너무 좀 감사드리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만 좀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소개해 줘서 고맙고요. 소유구조, 지배구조가 사실 어렵긴 하지만 네. 이걸 잘 뜯어보면 굉장히 기회가 많습니다.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자산운용사들 한 30곳 돌면서 지배구조만 한번 쫙 강의를 네네네. 해준 적이 있어요. 군대부터 시작해서. 네. 그때 되게 재밌게 이제 네.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특히 이제 한 100대 기업 이내들은 네네. 다 소유 구조에 대해서 치명적인 바틀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그 기업들이 소유 구조를 변경할 시점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럴 때는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네. 시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것도 한번 노려 보시는 게 네. 저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상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